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의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5월 8일 날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차 기본 이론으로 이제 노동법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강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핵심 쏙쏙 노동법으로 제가 강의명을 지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5년 동안 공인노무사에 있어서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은 노동법 요의 책이 있고요.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판례집은 지금 현재 제가 개정판은 안 된 상태이고 요의 책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 그리고 요약집도 저희가 이제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OT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1차 시험은 과목이 총 5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1, 노동법 2, 그리고 민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경제학과 경영학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은 어떻게 해서 패스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각 과목의 평균 60점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우리가 총 문제가 25문제가 나옵니다. 25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당 배점이 4점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총 10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왜?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우리가 60점을 넘는다 하더라도요. 한 과목에서 10문제를 못 맞추면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 떨어지는데 평균 60을 맞고도 1차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차 시험은요. 평균 60만 넘으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1차 과목을 보시면은 민법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런데 노동법 1과 노동법 2는 우리가 2차 시험 과목, 우리가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2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소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경영조직, 그리고 인사관리, 이 두 과목은 1차에 있어서 경영학의 어떤 세부 내용으로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노동법인데요. 이 노동법은 2차 과목에서 제일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1차 과목에서도 핵심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60을 넘으려면요. 어떤 과목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어려워서 우리가 40점 정도밖에 못 맞는다 싶을 때를 대비해서 이 노동법 1과 노동법 2는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80점 이상을 맞아주시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과목이 어려워서 점수가 좀 낮게 맞은 점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라던가 또는 사회보장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꽈락만 넘으면 합산했을 때, 평균 냈을 때 60점을 넘기시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을 볼 때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1차 시험을 뭐 80점 이상을 맞았다. 예. 공부 열심히 하신 거 좋으신데 그만큼 2차 과목 공부 시간을 뺏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항상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 나온 김에 2차 과목까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노동법 1, 2를 합쳐서 노동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노동법 과목에 있을 때 법전을 지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법전이 지급이 됩니다. 법전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출제 문제가 판례가 아닌 법적인, 그러니까 법률 문제를 가지고서 출제했던 논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출제할 문제가 없다 보니까 분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배점이 100점씩입니다.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선택과목. 배점이 100점인데 여기
노동법은 노1, 노2가 합쳐가지고 얘가 15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 양이 많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법은 원래 과목이 2과목입니다. 오히려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과목에서도 역시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무조건 40점 이상은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 점수는 제가 잠시 투명 인간이 되겠습니다.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이 넘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제는 과목에 있어서 난이도 또는 채점 유형간에 있어서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제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요, 여기 선택 과목에 있어서 표준 점수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2차 과목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그 절대 공통 과목 있죠?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여기에도 표준 점수제가 들어가고 채점 그 위원들 간에 있어서 점수에도 표준 점수제가 들어가는 좀 독특한 시험이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법 1차 그 기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법령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법령 중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보면요. 이제 총 30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30회. 그래서 우리가 30회 동안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겹치는 거죠. 왜? 법령 중심으로 나오니까. 판례도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노동법은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요.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2차 시험에서 그렇고요. 1차 시험에서는 사실 판례 몰라도 합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법령 중심인데 이 법령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령은 기본적인 체제의 골격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은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이 기출문제 지문만 여러분들이 달달남게 하셔도 충분히 1차는 합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판례만 판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1차는 철저하게 법령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출제 근거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수회차, 수년차 시험 문제를 분석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년 시험 문제, 2020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일반 법 체계, 연역사를 물어보는 게 이제 보통 일반 이론이랍니다. 이 일반 이론은 노동법 1, 노동법 2 각각 한 문제씩. 그래서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예요. 연역사 문제는. 그리고 법령을 보시면요. 법령에서 19문제, 20문제입니다. 거의 20문제 내외를 법령에서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법령에서. 그럼 20문제를 맞았다. 그럼 여러분들 몇 점이죠? 20개를 맞았다면 80점이죠. 80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공부 시간이 없거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여성분들도 이 시험을 많이 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시험을 보시는데 시간이 진짜 없다. 근데 1차는 나는 좀 올인을 하고 싶다 하면 과감하게 판례는 버리고 순수하게 법령만 공부를 하셔도 80점은 맞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순수하게 판례 문제만 나오는 거는 노1, 노2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와 법령을 섞는 거죠. 이게 조합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판례와 법령을 섞는 문제들이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가 될 때 법령 중심으로 나오는지 또는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 분석을 제가 그 노동법 전체 과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제 우리가 노동법 1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녔을 때,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나오는 제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1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2는요, 이제 특히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단체를 결성하면 이걸 노동조합이라는데요. 이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행사해서 단체를 만들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하는데 교섭 과정에서 이 사용자 측과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자,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 우리 그리고 실력 행사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합의 산물이 단체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근로자 측의 노동 상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당한 노동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우리가 부당한 노동행위다 해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 원의 과정은요, 첫 번째 총론 파트는 그냥 법제사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근로관계 일반 그리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법률관계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취업 규칙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근로관계 가서 제일 중요한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휴가 그리고 여성과 소년에 대한 특별 보호.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근로관계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뭔가 지시를 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사권. 그리고 회사 측의 정당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 불응을 했을 때 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징계권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건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 중에서 제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해고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법령. 이 기타 법령은 총 10개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노원 체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기타 법령에서 각 한 문제씩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총 10문제. 자, 그러면 이 기타 법령을 포기하고 근로기준법 파트만 봤다. 그러면 평균 80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근로계약 관계에서 4문제, 취업규칙에서 1문제, 임금 2문제, 근로시간 1문제, 연차휴가 1문제, 여성소년 보호 2문제, 인사징계 1문제, 해고 1문제입니다. 특히 인사징계, 해고 이쪽은요 거의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고 법령은 극히 몇 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체 법 체계에 대해서 골고루 한두 문제씩 이렇게 찔끔찔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실 때 노동법 원만큼은 반드시 이 특별법 규정을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를 보시면요. 노트는 총론 파트에서 2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즉 단결권 파트에서 4개, 단체 교섭에서 4개, 단체 협약에서 하나, 그리고 조정에서 4개. 조정이 많이 나오죠? 조정 파트는요, 우리가 판례가 많이 없어요. 조정 파트는 거의 순수하게 법령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재임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당 노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이 노2에서는 특별법 내용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이 특별법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 법률이 뭐냐 하면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말을 줄여서 근참법이랍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해서 이 4가지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1과 노2 법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객관식 그 보기 선다가 5개죠. 오지 선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노원 노트 비슷합니다. 각각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죠.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오답형을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형 문제죠. 제가 곧 투명 인간이 됩니다. 자, 선택형 문제. 모듈형 문제가 3문제씩, 2-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리형 문제, 사고형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 그리고 법률 규정을 가지고서 뭔가 유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1차 시험은 되게 쉽겠죠. 선택형이나 추리형 이런 문제들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단답형, 정답, 그리고 오답만 찾는 문제들로만 20문제 넘게 출제가 되니까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작년 시험 문제를 몇 문제 제가 샘플로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답형, 그러면서 조합형 문제죠. 제가 이 조합형 문제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이거는 법률 규정하고 법령하고 그리고 판례가 예문으로 섞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25개 중에서 노원, 노투 각각 한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로기준, 제가 그 화면을 좀 가리고 있죠? 제가 수업을 하다가 투명 인간이 곧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형인 거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 단서 규정입니다. 2번을 보시면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을 찾으면 상시 5명이 아니라 상시 10명이 되는 겁니다. 10명. 자,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근로기준법 93조에 있습니다. 법률 규정이죠. 자, 3번을 볼게요.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이 있어. 제가 화면을 계속 가리니까 밖으로 빠지겠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의견이에요.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관계없이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틀렸냐면요, 우리가 법보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관계없이 전부 무효가 된다 했죠?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되죠?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없이 이 문장이 틀렸고요. 또 여기서 의견에 대해서는요, 의견을 듣는 것, 이 의견을 듣는 부분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을 분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신중히 기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이 의견에 귀속되는 건 아니죠.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 자, 누구한테는 유리하고요, 누구한테는 불리하네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유리하다고 봐요, 불리하다고 봐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일단 불리한 것으로 가는 거죠. 왜? 불리한 것으로 갔을 때 그 변경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즉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때는 그 과반수 노조 의견, 동의,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가 되겠죠. 4번은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시면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요, 자, 효력이 이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예요. 자, 우리가 집단적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서 취업규칙을 변경했어요. 그 취업규칙을 신취업규칙으로 변경을 했는데,
절차 위반으로 변경 효력이 인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변경된 그 취업규칙에 대해서 이러한 취업규칙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들어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법률 규정하고 판례 OX 어떤 키워드 이게 묶여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답형 문제고요. 역시 조합형 문제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걸 틀린 지문하면 이 계열사가 틀려요. 근데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근로기준법 28조 제2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해고가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가 근로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법률가처럼 이걸 정확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묻지를 않고요. 그냥 부당해고 효과로서 원직에 복직이 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다녔다면 받을 수 있었던 돈만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임금의 소급지급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례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만든 지문입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27조를 보시면요.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시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판례 내용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자가 이를 불복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신분상 불안정한 위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단을 사용자가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돈 내라. 그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는요. 근로기준법 33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5번을 보시면요.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한 때 근로자가 원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하는데요. 해당 제도를 우리가 금전배상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해고 효과로서 법령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조항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30조 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답형 문제도요. 결국 와서는 법률이 중심이고 그리고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판례의 내용이 장황하게 근거를 따지지 않고 주로 결론 측면에서 옳고 그른 거를 찾는 내용들로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형 법령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들이 이제 오답률이 좀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냥 단답형으로 한 지문이 옳고 그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지문들이 몇 개 있는지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낮출 수가 없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3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역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디귿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폭행 금지에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8조입니다.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 폭행 금지 규정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이 있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 부분. 이 부분은 없어요. 법 규정에. 법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뭐 쌍방폭행인데 처벌하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있죠. 이 폭행죄, 형법에 있어서 누군가를 때려서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이 폭행죄는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요. 이 형법에 대한 약간의 특별법 규정, 특별한 그 법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적인 형법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요 디귿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9조 내용입니다. 단순한 법조문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니까 어떻게? 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어디 있나요? 예, 3번에 있겠네요.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추리형 문제인데요. 이 추리형 문제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고차원적으로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내용을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OX, 눈으로 바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갑을병정 노동조합이 총 4개가 나오네요. 갑을병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자, 구성원 수가 나오네. 각 26명, 15명, 14명, 5명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노동조합을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노동조합을 제외한 갑을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관련 법 규정은요. 내용이 어디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우리가 보통 줄여서 노조법이랍니다. 노조법 제29조의 2 제3항이 있습니다. 3항이 있는데 일단 절차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회사 내에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측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거를 A군, 요거를 B군, 요거를 C군, 요거를 D군이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각 근로자들이 A군, B군, C군, D군에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대로 하면 갑을병정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근데 소속된 노동조합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라던가 제반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에도 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 근로자인데,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소속된 노동조합의 언의에 따라 가지고 근로조건, 특히 임금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조법에서는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 단체 협약, 이 내용들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창구를 하나만 정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노동조합 측이 자율적으로 대표 하나를 뽑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율적 교섭대표라고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죠? 과반수죠.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참고로 기억하세요. 공동교섭대표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과반수 노동조합이 누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조문이 노조법 29조 2 제3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 범주가 창구 다이라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주장하는 자만 보호가 되고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구 다이라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여기 어떻게 돼 있다? 정이 빠지죠. 그럼 여기서는 갑을병만, 이 갑을병만 지금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교섭 요구. 그러면 이 교섭을 요구하면 이 5명은 빠지고 26명, 15명, 14명이니까 숫자가 얼마인가요? 요거 2개 더하면 29고요. 55명이 되네요. 이 55명 중에서 소속 근로자가 반절 이상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55명이니까 이거 과반수는 얼마인가요? 과반수는 27.5니까 28로 할게요. 28. 근데 지금 28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단체가 없죠. 즉 독자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는 단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조법 29조 2 제3항을 보시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두 단체가 연합을 하거나 또는 한 단체가 다른 단체에게 자기 어떤 조합원 수 있죠? 그만큼 위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합 또는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갑을병의 연합. 자, 갑을 병 연합하면 이건 당연히 되겠네요. 자, 갑과 병이 연합. 갑과 병이 연합했어요. 어쨌든 갑이 지금 26명이니까 이 단체 중에 어느 단체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을의 위임을 받은 갑. 아까 법에서 위임도 가능하댔죠. 자, 그리고 병의 위임을 받았네요. 병의 위임을 받았어. 을. 그러면 요 두 개니까 이것도 얼마인가요? 29명이니까 28명보다 높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구 다이라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의 위임을 받은 갑이네요. 지금 이 5명, 이거는 없는 거예요.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26명밖에 안 되니까 과반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 규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노원, 노투에서 각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차 시험은 참 쉽다고 했죠. 참 쉽습니다. 쉬운데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왜? 1차 시험은 쉬우니까 또 1차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2차 시험 공부만 올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법의 경우는요, 2차 시험은 판례 위주로만 봐요. 근데 1차 시험은 순수하게 법령 문제가 20문제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2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1차 시험에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그리고 재재작년입니다. 일단 대상을 보시면요, 출원인이 한 8,200명 됩니다. 근데 2,000명이 지금 날라갔네요. 2,000명이 응시 원서만 내고 시험장에 오질 않은 거예요.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2,000명이면. 그런데 학기자를 볼게요. 6,200명 중에서 3,400명. 거의 반절 가까이가 떨어집니다. 반절 가까이.
이 반절가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1차가 아니라 순수하게 2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가 방심하다가 아차하고 떨어지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정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 근데 그 숫자가 거의 뭐 2,800명 정도, 3,200. 예. 숫자가 2,800이죠. 2,800 정도 이렇게 숫자가 많네요. 자, 그리고 2차에서는요, 실제 우리가 경쟁률이 10대를 넘어가요. 보시면 1차, 여기 보시면 숫자가 안 맞죠? 4,300명인데 이 숫자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1차를 합격한 분들, 그리고 당해년도에 1차를 합격한 분들, 이 숫자를 합했을 때 숫자가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그 출원인에 비해서 실제 응시한 숫자는 줄죠. 이건 뭐냐 하면 중간에 당해년도에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시험 공부 시간이 안 돼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 이 숫자도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는요, 2차 시험장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점도 기억을 하시고, 또 합격생을 보면은 숫자가 올해는 좀 많이 뽑았어요. 작년에 좀 많이 뽑았죠. 343명. 근데 보통 우리가 300명으로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10대 1이 넘어가는 좀 어려운 시험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충분히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노무사 합격하는 거예요? 아니죠. 1차 시험에 비해서 2차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로 간다? 포커스를 2차 시험으로 간다. 그래서 2차 시험에 연계해서 1차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수험생들은 흔히들 인터넷에 물어봐요. 자기 상황은 묻지 않고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1차 시험 공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합격을 합니다. 민법 빼고는 할만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차 쉬우니까 2차만 공부하겠다? 그런데 막상 1차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난감한 거죠.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에 따른 차별화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이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그래도 행정쟁송법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과목이긴 한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학 마인드가 있는 분들, 사고력이 약간 논리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쉬울 수가 있지만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노동법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아예 버리고 2차 위주로만 가신다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수업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공부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자기 공부량에 맞춰서 일단 1차부터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출제 지문으로 단권한데요. 우리가 1차 시험에 있어서 객관식 시험인데요. 과거 이제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그 2차 시험 경쟁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 기준이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요. 어려운 문제들. 그럼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무사 시험은요,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포기해도 돼요. 평균 8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과목당 5문제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5문제가 아니라 과목당 우리가 평균 60을 맞으려면은 16문제거든요. 16문제니까 8문제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8문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출제 지문 위주로 보면 됩니다. 출제 지문 위주로. 아주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거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길지는 모르는데
그만큼 1차 시험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세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객관식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객관식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문제를 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객관식 문제는요, 전체 흐름이 없어요. 그냥 막 잽을 던지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갑자기 제가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교통 관련 법규. 자, 교통 관련 법규들은 별도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단답형 그냥 막 암기해가지고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법이라는 건요, 단순히 1차만 보는 게 아니라 2차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 체계의 큰 흐름, 수용도, 맨 마인드가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를 문제 위주로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 위주로 풀었을 때는 전체 마인드맵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 지문으로 당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각종 공부 책들이 있죠. 수험서들. 그 수험서에 아까 제가 예시 샘플 문제를 풀어 드렸듯이 어떠한 키워드들이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또 어떤 키워드가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지 그걸 미리 메모를 하면서 단권화를 시키면은 1차 대비해서 객관식 문제는 별도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아예 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은 들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25문제를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25문제 시험을 보시는데 이 25문제를 25분 동안 한 문제씩 본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1시간에 다 봅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125문제를 125분 동안 보는 거예요. 힘들죠. 쉬는 시간 없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한 문제당 1분꼴인데 문제 하나당 1분입니다.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볼 때 마킹하는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도 마킹하는 시간을 빼야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집중력도 떨어지시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마킹하는 시간 빼고 한 문제를 풀 때 한 40초 정도. 한 문제 풀 때 마킹,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 마킹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다가 답을 찍고 가는 것들. 한 문제당 40초 정도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한 5회분 정도 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 속도면 되겠구나. 이걸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 교재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장훈 노무사는 1차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자료 제가 2페이지를 PDF 파일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요거는 2차 시험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1차 시험용이에요. 근로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은요. 원칙적으로 성인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 어린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아동학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 시키고 아이들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뭐 술 먹고 옛날에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권,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취업 연령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법에서. 자, 여기 보시면 15세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15살이 됐을 때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럼 15살 안 됐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보완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취직 인허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15세 이상,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능 프로 보시면 뭐 트롯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초등학생들 나와서 공연하잖아요. 걔들도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영재를 발굴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해서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각 줄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1번, 2번.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왜 오답으로 되는지를 제가 밑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은 15세 이상이더라도 18세 미만으로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인 규정은 15세 이상이래야 일을 할 수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가로 내용을 보시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도 우리가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지금 취직인허증을 누가 발급한다고 했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정답형 지문, 오답형 지문 나올 때 노동위원회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 이렇게 지문이 뜬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OX, X.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지문 안에 OX 키워드를 미리 같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별도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반을 운영을 하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문제풀이까지 병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 판례입니다. 요거는 다 판례. 여기서는 요 내용들은 다 법령이에요. 이 법은 1차용 공부고요. 이 판례는 2차용 공부입니다. 근데 이 판례 내용을 저는 1차 책에도 넣어놓습니다. 왜 넣느냐면은 순수하게 1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고는요, 완전히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뭐 다른 책에 대해서 디스성 발언일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에센스 노동법이 있어요. 에센스 노동법이 1차만 공부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과목인 책인데 2차랑 같이 병행하기에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이 에센스 책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책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단점은 우리가 앞에 그 1차 관련된 지문이 나오고 중간에 OX 문제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양이 과해요. 에센스 책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2차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내용이 아예 없어요. 거의. 그래서 2차 공부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에센스 책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제 책에는 순수하게 1차 내용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차가 14회차죠. 14회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2차 커리를 따라가시면 돼요. 2차 커리에서도 어느 정도 1차 커리를 제가 보완을 해주고 있고 또 2차 커리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면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무리 특강을 할 겁니다. 한 4회에서 6회 정도 마무리 특강을 할 텐데 그 특강만 가지고도 노동법은 우리가 8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 커리에 따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1.5차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 1차 커리는 순수하게 1차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2차와도 연계가 되어서 1.5차 정도 난이도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2차에서 필요한 판례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한 판례들의 중요성 암기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인데요. 제 장점은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창피한 얘기인데 고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법뿐만 아니라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이 논리력이 제가 좀 탁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문제가 풀이될 수 있도록 그런 리걸 마인드 형성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2차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 답안지를요, 강사분들의 예시 답안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비슷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변형되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대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가지고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분석을 하고 답안지를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좀 옛날식이에요. 스파르타식 암기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지. 물론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 좋은데 다수 수험생들이 그러지를 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푸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암기도 좀 시키고,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에코 학습법이랍니다. 에코 학습법. 암기해야 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하도록 해서 같이 쌍방간에 소통하는 수업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학습법은 에코 학습법이다. 그래서 이제 2차 위주로 했을 때 연기나 1차 수업에서는요, 제가 가끔 에코 학습법으로 판례 암기를 좀 시켜드립니다. 1차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에코 학습법으로서 수업 시간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노동법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제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제 연락처를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그냥 제 연락처에다가 뭐 전화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글을 써도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풍부하게 해드리고, 단순한 단답형의 답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차 커리에 관련된 노동법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따라오시게 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 전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차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장훈 노무사였습니다.